서울의 겨울은 언제나 그렇듯 매서웠다. 12월의 찬바람은 코끝을 얼게 만들고 지나가는 사람들의 발걸음을 재촉했다. 여의도 공원의 벤치 위 낡은 패딩을 껴입은 한 여자가 몸을 웅크리고 앉아 있었다. 그녀의 이름은 윤민지. 34, 길 위에서 지낸 지 벌써 4년째였다. 민지는 손에 입김을 불어넣으며 손가락을 비볐다. 낡은 운동화는 눈이 녹아 젖어 있었고 양말도 이미 젖어버린 지 오래였다. 아침에 먹은 편의점 삼각김밥 하나가 전부였고 오늘 밤 잘 수 있는 곳도 정해지지 않았다. 월요일은 근처 쉼터가 문을 닫는 날이었다. 오늘도 지하철역 계단인가. 민지는 혼잣말처럼 중얼이며 주머니에서 오래된 신문지를 꺼내 무릎에 덮었다. 그때 멀리서 아이의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쨍하고 투명한 웃음소리. 민지는 무의식 중에 고개를 들었다. 공원의 비둘기떼를 향해 한 남자아이가 달려가고 있었다. 6살쯤 되어 보이는 아이는 붉은색 패딩과 니트 모자를 쓰고 있었고 목에는 강지호라는 이름표가 달려 있었다. 그 옷차림만 보아도 아이가 어디서 왔는지 어떤 집안인지 짐작할 수 있었다. 고급 브랜드의 운동화, 세심하게 정리된 옷차림.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의 행동은 순수했다. 웃고, 달리고, 비둘기를 쫓고, 넘어졌다. 쿵. 갑작스러운 소리에 민지의 몸이 반사적으로 움직였다. 강지호가 공원 바닥에 무릎을 꿇고 앉아 울기 시작했다. 주변에 어른들이 있었지만 아무도 다가가지 않았다. 민지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가 움직이자 벤치 근처의 한 커플은 눈을 피했고 다른 중년 여인은 인상을 찌푸리며 자리를 피했다. 그러나 민지는 상관없었다. 그저 울고 있는 아이가 걱정되었을 뿐이다. 괜찮니? 민지는 조심스레 무릎을 꿇고 아이를 바라보았다. 강지호는 눈물과 콧물로 범벅된 얼굴을 들고 민지를 올려다보았다. 그 눈빛엔 공포도 의심도 없었다. 그저 아픈 무릎을 감싸지고 있는 어린아이가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었다. 어디 다쳤어? 무릎이 아파요. 그래, 한번 볼까? 민지는 가방에서 몇 장 남은 물티슈를 꺼냈다. 며칠 전 편의점에서 직원이 슬쩍 넣어준 그것이었다. 그녀는 조심스레 아이의 무릎에 묻은 흙을 닦고 긁힌 상처를 살펴봤다. 다행히 많이 다치진 않았어. 이 정도면 곧 나을 거야. 그리고 풀려있던 신발끈을 단단히 묶어주며 말했다. 신발끈은 이렇게 꽉 묶어야 해. 그래야 또 안 넘어진단다. 아이의 작은 손이 민지의 거친 손등에 스치자 민지의 마음 한구석이 간질간질해졌다. 잊고 있던 감정이었다. 누군가를 돌보는 감정. 아줌마, 이름이 뭐예요? 민지야. 윤민지. 나는 지호예요. 강지호. 민지는 살짝 웃으며 아이의 이름을 반복했다. 지호구나. 예쁜 이름이네. 아이의 울음이 어느새 멈춰 있었고 입가엔 조심스러운 미소가 번졌다. 그 순간 민지의 시야 너머에서 한 남자가 다가오는 모습이 보였다. 정갈한 코트를 입고 또렷한 눈매에 피곤한 표정이 묻어있는 남자. 그는 바로 강현우, 지호의 아버지였다. 대한민국 굴지의 대기업 화운그룹의 젊은 CEO. 38세의 젊은 나이에 회사를 책임지고 동시에 홀로 아이를 키우고 있었다. 현우는 빠른 걸음으로 지호 곁에 다가왔다. 지호야, 괜찮아? 응, 아빠. 아줌마가 도와줬어. 안 아파. 그래, 다행이다. 현우는 민지에게 시선을 돌렸다. 민지는 머리를 숙이고 몸을 피하려 했다. 자신의 외모와 옷차림, 냄새까지 부끄러웠다. 하지만 지호가 민지의 손을 꽉 잡았다. 아줌마, 도망가지 마요. 현우가 입을 열었다. 정말 감사합니다. 아무도 나서지 않는데 제 아들을 도와주셔서요. 그냥 아이가 울고 있어서요. 특별한 건 아니에요. 민지의 목소리는 작고 조심스러웠다. 혹시 저녁은 드셨어요? 네, 아니요. 괜찮아요. 지호도 같이 먹자고 하네요. 근처에 김밥 천국이 있는데 괜찮으시면 함께 가시죠. 민지는 망설였지만 지호가 활짝 웃으며 말했다.
아줌마, 참치김밥 좋아해요? 민지는 미소를 지었다. 응, 좋아해. 세 사람은 나란히 공원을 나섰다. 사람들의 시선이 따라붙었다. 잘 차려입은 남자와 아이, 그리고 허름한 차림의 여자. 어울리지 않는 조합이었지만 지호는 개의치 않았다. 그는 민지의 손을 꼭 잡고 걸었다. 그 길 위에 민지가 몰랐던 인생의 전환점이 놓여 있었다. 눈은 여전히 내리고 있었고 벤치 위에는 그녀의 자국만이 남아 있었다. 세상의 냉정함 속에서 피어난 아주 작은 따뜻함이 이제 천천히 퍼져가고 있었다. 김밥 천국은 평소와 다름없이 소박하고 따뜻한 분위기였다. 그 안에는 어울리지 않는 세 사람이 마주 앉아 있었다. 하나는 값비싼 코트를 입은 젊은 CEO, 하나는 초등학생도 아닌 어린아이, 그리고 마지막은 누가 봐도 거리를 떠돌던 여성, 윤민지였다. 주인 아주머니가 눈살을 찌푸렸지만 강현우가 조용히 카드로 계산을 하자 아무 말도 없었다. 세 사람은 창가 자리에 앉았고 민지는 자신도 모르게 등을 꼿꼿이 세웠다. 몸에서는 아직 거리의 냄새가 나고 있었고 손톱에는 얼룩이 남아 있었다. 뭐 드시겠어요? 현우가 부드럽게 물었다. 아, 저렴한 걸로 괜찮아요. 그냥 김밥 하나면. 지호야, 너 뭐 먹을래? 참치김밥, 떡볶이도. 민지씨, 지호가 먹는 거랑 같이 드셔요. 많이 시킬게요. 잠시 후 테이블 위에는 참치김밥 2줄, 라면, 떡볶이, 군만두까지 나왔다. 민지는 조심스럽게 젓가락을 들었다. 지호는 옆에서 웃으며 떡볶이를 하나 집어 민지의 접시에 올려주었다. 아줌마, 이거 맛있어요. 꼭 먹어봐요. 고마워, 지호야. 몇 년 만에 먹는 따뜻한 음식. 입안에서 퍼지는 국물의 온기에 민지의 눈가가 살짝 붉어졌다. 눈치 보며 음식을 먹던 습관이 남아있었지만 지호가 계속 말을 걸어오며 분위기를 풀어주었다. 아줌마, 집이 어디예요? 민지는 순간 멈칫했다. 아직 정해진 집은 없어. 여기저기 다녀. 그럼 오늘도 밖에서 자요? 그럴 수도 있어. 지호는 조용히 주머니에서 작은 초콜릿 하나를 꺼내 민지에게 내밀었다. 이거 드세요. 우리 집에 더 있어요. 민지는 말문이 막혔다. 어떤 어른보다 따뜻한 마음을 가진 이 아이에게서 순수함이 느껴졌다. 고마워, 지호야. 그런데 너 먹어. 괜찮아요. 아줌마 배고프잖아요. 현우는 말없이 그 장면을 바라보며 숨을 고르고 있었다. 그는 오랫동안 지호가 다른 사람에게 이토록 편하게 마음을 여는 걸 본 적이 없었다. 아이를 키우며 느꼈던 고독과 무력감. 아내가 세상을 떠난 후 지호는 점점 말을 줄였고 웃음도 사라졌다. 그런데 이 여자는 단 한 번의 만남으로 지호의 마음을 열었다. 식사가 끝나갈 무렵 현우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민지 씨. 네. 혹시 지금 머무를 곳이 없다면 저희 집에서 잠시 지내보는 건 어떠세요? 민지는 눈을 크게 떴다. 무슨 말씀이세요? 지호가 너무 잘 따르기도 하고 무엇보다 당신이 아이를 대하는 방식이 정말 인상 깊었어요. 저희 집에서 지호를 돌봐주는 일을 맡아보실 수 있을까요? 일단 3개월만이라도요. 민지는 당황했다. 저 같은 사람은 괜찮으시겠어요? 괜찮습니다. 오히려 저희가 부탁드리는 거예요. 지호는 눈을 반짝이며 민지의 손을 잡았다. 아줌마, 우리 집 와요. 내 방도 보여줄게요. 민지는 잠시 말이 없었다. 그녀의 삶에서 이런 제안은 처음이었다. 한때는 정상적인 삶을 살았던 적도 있었지만 이제는 거리를 떠돌며 살아가는 게 당연한 일이 되었다. 누군가의 집에 들어간다는 건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는 첫걸음이었다. 하지만 그만큼 두려운 일이기도 했다. 일단 하루만 머물러 봐도 될까요? 물론이죠. 그날 밤 민지는 처음으로 차 안에 앉아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았다. 강남으로 들어서자 빌딩들의 불빛이 창밖을 스쳐 지나갔다. 이 세상은 너무 밝고
자신은 그 속에서 너무 어두운 존재처럼 느껴졌다. 강현우의 집은 강남의 조용한 골목 안에 위치한 3층 단독주택이었다. 자동문이 열리고 고급차들이 주차된 넓은 마당을 지나자 민지의 입에서 무심코 감탄이 나왔다. 현관문이 열리자 중년의 여성 이선옥 가사도우미가 나왔다. 그녀는 민지를 보며 순간 눈빛이 굳어졌지만 말없이 고개를 숙였다. 이분은 윤민지 씨입니다. 앞으로 지호를 돌봐주실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집안은 따뜻하고 고요했다. 민지는 현우의 안내를 받아 지하 1층의 작은 방으로 들어갔다. 단정하게 정리된 공간, 깨끗한 침대, 개인 욕실까지 있었다. 여기에서 머무르시면 됩니다. 필요한 거 있으면 말씀하세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민지는 처음으로 누군가의 집에서 그리고 누군가의 환대 속에서 밤을 맞이했다. 그녀는 가방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내 조용히 침대맡에 두었다. 그 속에는 웃고 있는 어린 시절의 자신이 있었다. 그날 밤 그녀는 오랜만에 울었다. 침묵 속에서 흘리는 눈물은 조용히 베개를 적셨다. 이제 그녀의 인생은 새로운 페이지를 넘기기 시작했다. 하지만 민지도, 현우도, 지호도 모르는 커다란 파도가 곧 다가오고 있었다. 윤민지는 강현우의 집에서의 생활에 점점 익숙해지고 있었다. 지하방은 작지만 따뜻했고 매일 아침 눈을 뜨면 들리는 지호의 발소리는 그녀에게 작은 행복을 안겨주었다. 아이의 웃음소리는 그녀의 마음속 깊은 상처를 조금씩 덮어주었고 집안의 안정감은 민지가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일상이라는 감각을 되살려주고 있었다. 아줌마, 오늘도 동화책 읽어줄 거죠? 그럼. 오늘은 공룡 나오는 이야기야. 지호는 어느새 민지에게 완전히 마음을 열었고 현우 역시 조심스럽게 그녀를 신뢰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청소와 빨래를 도우며 지호의 간식을 직접 만들어주기도 했고 가끔은 현우의 저녁을 준비하기도 했다. 그러나 그 평온한 시간은 오래가지 않았다. 어느 날 저녁, 민지가 쓰레기를 버리기 위해 골목에 나섰을 때였다. 익숙하면서도 소름 끼치는 목소리가 그녀의 등 뒤에서 들려왔다. 오랜만이네, 민지야. 그녀는 반사적으로 몸을 움츠렸다. 뒤를 돌아보자 거기엔 낡은 점퍼를 입고 담배를 문한 남자가 서 있었다. 장태원. 그녀가 가장 잊고 싶어 했던 과거의 인물. 여기서 이런 좋은 동네에 살고 있을 줄은 몰랐네. 애 왔어요. 애긴 내가 잘 사는지 궁금해서지. 아니었으면 너 지금쯤 길바닥에서 죽었을 거 아냐? 당신 덕분에 거리에 나앉은 거예요. 다시는 나타나지 마요. 민지는 돌아서려 했지만 태원이 그녀의 팔을 붙잡았다. 그렇게 쉽게 못 보내지. 이 사진들 기억나지? 그가 꺼낸 스마트폰 화면엔 과거 민지가 거리에서 술 취한 채 앉아있던 사진, 공공장소에서 쫓겨나던 영상이 있었다. 이거 인터넷에 퍼뜨릴 수도 있어. 아니면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집 주인한테 보여줘도 되고. 당신, 대체 왜 이러는 거예요? 돈이 필요해서 그래. 몇백만 원이면 돼. 나한테 그 정도 줄 수 있잖아. 강남에서 사는 걸 보면 말이야. 민지는 그 자리에서 말을 잇지 못했다. 태원은 비열한 미소를 지으며 사라졌다. 그날 밤, 민지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지호의 방문 앞에서 멈춰섰을 때 아이는 조용히 잠들어 있었고 얼굴은 평화로웠다. 그 얼굴을 보자 마음이 더 복잡해졌다. 며칠 뒤 또 다른 일이 터졌다. 이선옥 가사도우미가 허둥지둥 방으로 들어왔다. 사장님, 큰일 났어요. 안방 장식장에 있던 유품이 사라졌어요. 현우가 놀란 눈으로 달려갔고 방을 확인했다. 아내가 생전에 아끼던 은팔찌였다. 정리정돈에 철저했던 현우에게 그 유품은 단순한 장신구가 아니라 기억 그 자체였다. CCTV는요? 해당 구역은 각도가 안 잡혀서 확인이 어렵습니다. 그날 집안의 공기는 무겁고 차가웠다. 현우는 아무 말 없이 서재로 들어갔고 민지는 식은땀을 흘렸다. 이선옥은 조심스레 다가와 말했다. 미안하지만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아니에요. 저는 정말 몰라요.
저도 그렇게 믿고 싶어요. 하지만 상황이 애매해서요. 그날 저녁, 현우가 민지를 불렀다. 민지 씨, 오늘 있었던 일에 대해선 아무 말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만 물을게요. 그 유품 정말 보지 못하셨어요? 민지는 말없이 고개를 저었다. 현우는 그녀의 눈을 바라보다가 한숨을 내쉬었다. 지호는 당신을 정말 좋아합니다. 그리고 저도 당신이 좋은 사람이라고 믿고 있어요. 하지만 이 집은 제 아내의 추억이 남아있는 곳입니다. 그걸 지키는 것도 제 책임입니다. 알아요. 그래서 떠나려 합니다. 민지는 그날 밤 짐을 쌌다. 지하 방 침대맡에 있던 사진 한 장을 다시 가방에 넣고 조용히 문을 열었다. 아줌마. 지호가 잠옷 차림으로 복도에 서 있었다. 어디 가요? 잠깐 나갔다 올게. 거짓말. 다시 안 올 거잖아. 지호야. 민지는 아이를 꼭 안아주었다. 고마웠어. 정말 따뜻한 시간을 줘서. 나는 아줌마가 엄마 같았어요. 민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아이의 말 한마디가 그녀의 마음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았다. 하지만 그녀는 끝내 아이의 손을 뿌리치고 조용히 현관문을 닫았다. 그녀가 떠난 지 이틀 후 은팔찌는 지호의 사촌형 지은의 아들 방에서 발견되었다. 장난삼아 숨겨놓은 것이었고 아이는 말할 용기를 내지 못했던 것이다. 지은은 그제야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았고 현우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내가 민지 씨를 너무 쉽게 판단했어. 민지는 아무 말 없이 떠났습니다. 그게 더 미안합니다. 현우는 자책했다. 지호는 밥도 먹지 않았고 학교에서도 말이 없어졌다. 엄마는 거짓말쟁이야. 아줌마는 나쁜 사람 아니야. 아이의 말에 지은도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다. 한편 민지는 다시 거리로 돌아가 있었다. 그러나 예전처럼 무력하지 않았다. 그녀는 마음속에 지호와 현우의 얼굴을 품고 있었다. 하지만 어두운 그림자는 또다시 그녀를 향해 다가오고 있었다. 장태원이 다시 나타난 것이다. 이번에는 지호의 학교 앞에서였다. 초겨울의 바람은 여전히 차가웠지만 윤민지의 마음은 그보다 더 서늘했다. 거리에 다시 나선 그녀는 예전과는 달리 무기력하지 않았다. 짧았지만 따뜻했던 나날들이 그녀 안에 단단한 무언가를 심어놓았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그녀는 몰랐다. 그 따뜻함이 그녀만의 것이 아니었고 누군가는 매일 그 빈자리를 가슴에 껴안고 있다는 것을. 강현우는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었다. 민지가 아무 해명도 없이 떠났다는 사실은 오히려 그가 그녀를 신뢰했어야 했다는 사실을 상기시켜주고 있었다. 그리고 지호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그의 마음에 깊은 상처처럼 남았다. 아빠, 민지 아줌마 언제 와? 지호는 식사도 제대로 하지 않았고 매일 밤 악몽에 시달렸다. 어린아이가 느끼는 상실은 어른들의 그것보다 더 순수하고 더 아팠다. 그때였다. 이선옥 가사도우미가 급히 달려왔다. 사장님, 밖에 어떤 남자가 이상한 행동을 하고 있어요. 지호 학교 앞에서. 뭐라고요? 지호를 지켜보는 것 같아요. 누군가 사진도 찍고 있었다고 하네요. 현우는 즉시 학교로 달려갔다. 학교 앞 골목에는 이미 경찰차 한 대가 서 있었고 몇몇 학부모들이 웅성거리고 있었다. 경찰은 신원을 확인하고 있었다. 이 남자, 장태원이라고 합니다. 전과도 있고 접근 금지 명령 위반 혐의가 있습니다. 무슨 이유로 여기에 있었습니까? 그냥 누굴 좀 만나려 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민지는 그 얼굴을 보자마자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다. 지호가 위험했다. 그리고 자신이 끌어들인 과거가 그 아이에게 상처를 줄 수 있다는 사실에 그녀는 분노했고 동시에 무너졌다. 그날 밤 민지는 결심했다. 이대로 도망치듯 사라질 수는 없다고. 며칠 후 그녀는 지호를 보기 위해 다시 강현우의 집을 찾았다. 초인종을 누르기 전 한참을 망설였다. 그러나 문이 열리자마자 뛰어나온 사람은 다름 아닌 지호였다. 아줌마. 민지는 무릎을 꿇고 아이를 안았다. 그 순간 그동안 참아왔던 눈물이 쏟아졌다.
현우도 뒤늦게 나와 두 사람을 바라보았다. 돌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럴 자격이 있을까요? 지금이라도 용기를 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민지는 모든 걸 털어놓았다. 자신의 과거, 장태원과의 관계, 그리고 협박당했던 내용까지. 현우는 조용히 듣고만 있었다. 죄송합니다. 그때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떠났어요. 그저 그 집에 있는 것조차 죄스러워서. 제가 당신을 믿지 못한 것도 죄입니다. 지호가 아플 때 당신이 옆에 있어주던 모습을 왜 잊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날 밤 경찰은 장태원을 다시 체포했고 이번에는 확실한 증거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었다. 민지는 지호 곁에 다시 머무르기로 했지만 조건이 하나 있었다. 결혼이나 보상 같은 말은 하지 말아주세요. 저는 지금 제 삶을 되찾고 싶어요. 누군가의 보호 아래가 아니라 제 발로 설 수 있는 삶으로. 현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그냥 응원할게요. 당신이 걸어가는 길을. 지호는 다시 웃음을 되찾았다. 하지만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며칠 뒤 지호의 학교 앞에서 뜻밖의 소동이 벌어졌다. 장태원의 지시로 민지를 협박하던 또 다른 인물이 지호를 유인하려 했던 것이다. 다행히 학교 선생님의 빠른 대처로 아이는 무사했지만 민지의 마음은 무너졌다. 그 사람은 감옥에 있는데도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그날 밤 민지는 자신이 처음으로 공원에서 지호를 만났던 벤치로 갔다. 그곳은 변함없이 조용했고 하얀 눈이 천천히 내리고 있었다. 그날 당신이 나를 구했듯 이번엔 내가 지호를 지킬게요. 민지는 다음 날 경찰과 함께 추가 조사를 도왔고 장태원의 계좌 내역과 연락망까지 제공했다. 그 일로 인해 몇몇 범죄 관련자들이 추가로 체포되었고 사건은 일단락되었다. 며칠 후 현우는 민지에게 조심스럽게 물었다. 혹시 지금부터의 삶을 저희와 함께 만들어갈 수 있을까요? 현우 씨, 저는 아직도 많이 부족하고 상처투성이에요. 그렇기에 저희에게 더 소중한 존재입니다. 그 순간 지호가 뛰어왔다. 아줌마, 아니, 엄마, 같이 놀아요. 민지는 놀란 듯 지호를 바라보았고 아이의 눈동자 속에서 망설임 없는 사랑을 보았다. 그녀는 작게 고개를 끄덕이며 지호의 손을 잡았다. 그러나 결혼식이나 드라마 같은 장면은 없었다. 그녀는 여전히 가사도 우미처럼 집에서 생활했고 틈틈이 야간 학교에 다니며 공부를 시작했다. 어쩌면 그게 그녀가 선택한 방식의 속도였을지도 모른다. 빠르게 무언가를 얻는 것보다 천천히 자신을 회복하는 것. 그리고 그녀는 알았다. 진짜 사랑은 누가 손을 내밀어줄 때 오는 것이 아니라 그 손을 잡을 용기를 낼 때 비로소 시작된다는 것을. 봄은 언제나 갑작스럽게 찾아왔다. 눈이 녹고 나뭇가지에서 연두빛 새싹이 올라오기 시작할 무렵 윤민지는 강현우의 집 정원에서 화분을 정리하고 있었다. 그녀의 손은 거칠었지만 단단했고 얼굴에는 이전보다 밝은 생기가 감돌고 있었다. 아줌마, 물 줬어요? 응, 지호야. 이건 하루에 한 번만 줘야 해. 지호는 이제 민지를 아줌마라고 부르지 않았다. 처음엔 혼자서 그렇게 바꿨고 민지는 말리지 않았다. 어떤 호칭보다 그 부름에는 아이의 진심이 담겨 있었기 때문이다. 민지는 여전히 같은 방에서 지내고 있었고 낮에는 집안일을 도우며 지호를 돌봤다. 밤에는 근처 평생교육센터에서 검정고시 수업을 들었다. 그녀의 꿈은 사회복지사가 되는 것이었다. 저 같은 사람도 누군가의 삶에 도움이 될 수 있겠죠? 그녀는 조심스럽게 꿈을 꿨고 매일 그것을 향해 작은 발걸음을 내딛고 있었다. 어느 날 현우는 저녁 식사 후 조용히 민지에게 말했다. 이번에 화훈재단에서 지역사회복지 프로그램을 확대하려 해요. 민지 씨처럼 과거에 상처가 있었지만 지금은 그것을 딛고 일어선 분들이 직접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만들고 싶습니다. 제가요? 민지 씨는 그 누구보다 설득력 있는 사람이니까요. 단순한 동정이 아니라 진짜 이야기를 가진 사람. 민지는 망설였다. 자신의 상처를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한다는 건 아직도 쉽지 않은 일이었지만
그녀는 지호를 떠올렸다. 자신을 향해 망설임 없이 손을 내밀었던 아이. 그리고 그 손을 잡았던 자신. 도와드릴게요. 하지만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진짜 위로가 될 수 있을까요? 그럼요. 분명히요. 민지는 곧 회복의 목소리라는 제목의 지역 강연에 참여하게 되었다. 그녀는 무대 위에서 조용히 마이크를 들고 말했다. 저는 길 위에서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름조차 부르지 못하던 과거를 가졌고 누구의 시선도 마주치기 두려웠습니다. 그런 저에게 어느 날 한 아이가 다가와 물었어요. 아줌마, 이름이 뭐예요? 그 질문이 저를 다시 사람으로 만들어줬습니다. 관중석에는 현우와 지호, 그리고 지호의 학교 친구들과 몇몇 이웃들이 앉아 있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한 문장 한 문장마다 진심이 담겨 있었다. 그리고 그 진심은 사람들의 가슴에 조용히 닿았다. 강연이 끝난 후 한 중년 여성이 다가왔다. 제 딸도 가출했어요. 지금은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오늘 선생님 이야기 듣고 꼭 다시 찾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민지는 손을 잡고 고개를 끄덕였다. 찾으실 수 있을 거예요. 포기하지 마세요. 그날 이후 민지는 지역 커뮤니티 센터에서 정식으로 강사로 활동하기 시작했다. 과거의 자신과 비슷한 삶을 살아온 이들을 위한 글쓰기 수업도 열었고 자원봉사를 겸해 쉼터에서 상담 활동도 시작했다. 어느 날 그녀는 우연히 예전 자신이 앉아있던 여의도 벤치를 지나게 되었다. 그곳에는 한 소년이 앉아 울고 있었다. 민지는 조심스럽게 다가가 물었다. 무슨 일 있니? 소년은 고개를 들고 말없이 울기만 했다. 민지는 자신의 가방에서 휴지를 꺼내주며 아이 옆에 앉았다. 괜찮아. 괜찮아질 거야. 내가 그랬거든. 아주 오래전 이 벤치에서 누군가에게 그렇게 말해줬거든. 소년은 잠시 민지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 모습은 마치 과거의 민지를 보는 듯했다. 그날 저녁 민지는 지호와 함께 벤치에 다시 앉았다. 해가 지고 가로등이 하나둘 켜질 무렵 지호가 물었다. 엄마, 나중에 커서 어떤 사람이 되고 싶냐고 물어보면 뭐라고 말할 거예요? 엄마는 누군가에게 작은 희망이 되는 사람이 되고 싶어.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순간에도 누군가를 일으켜줄 수 있는 사람. 그럼 나는 그런 엄마의 아들이라고 말할래요. 민지는 웃었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에 묶인 사람이 아니었다. 그녀는 지금이라는 시간을 살아가고 있었고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살아갈 것이었다. 몇 년 후 지호는 중학교에 입학했다. 입학식 날 교장 선생님은 사회복지사 민지의 이야기를 소개하며 이렇게 말했다. 우리 사회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웅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중 한 분이 지금 이 자리에 계십니다. 민지는 사람들 앞에서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그녀는 더 이상 숨어 살지 않았다. 한 아이가 묻는다. 진짜 가족은 뭐예요? 민지는 아이를 바라보며 대답한다. 가족은 피가 아니라 선택이야. 함께 있고 싶은 사람을 지키기로 선택하는 것. 서로를 포기하지 않기로 약속하는 것. 그게 진짜 가족이야. 그리고 그녀는 지호의 손을 잡고 벤치에서 일어난다. 과거를 지나 현재를 살아 미래로 걸어가는 길 위에서 윤민지의 삶은 그렇게 이어지고 있었다.